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마쳤습니다. 수사 외압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유의 3특검 중 최상병 특검이 가장 먼저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출범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박성재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입니다.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장한 목사 등 개신교계를 통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피의자 입건 등 사건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확보된 진술을 토대로 보면 이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핵심 인물들이 실토하지 않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점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또 10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된 데 대해서도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과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특검보 등 30-40명 규모의 인력이 남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모두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결국 최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 기소했는데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팀이 가장 먼저 신병 확보에 나선 피의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해 수사 외압을 넣은 걸 국회와 법원에서 부인한 혐의였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하여 모해 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후로 잠잠하던 특검은 석 달 뒤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상병 사망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7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 영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지연, 방해 의혹을 받는 공수처 전직 간부들 신병 확보도 실패했습니다.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에 처벌 대상에 넣었던 임 전 사단장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핵심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을 오가게 됩니다.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최종 성과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다음 달 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계엄과 관련해선 처음 구속 갈림길에 선 겁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아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입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 당사로 3차례 변경해 공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뒤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당시 해제 결의안은 190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가운데 18명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추 의원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6월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속영장은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선 추 의원이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추 의원과 특검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째 되는 다음 달 3일 새벽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다음 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쌍끌이 공세에 국민의힘은 기각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는데 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 날,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에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사법개혁에 대한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정당 오명을 더는 피할 수 없을 거라며 정당 해산이 곧 민심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계엄 사과 요구가 나오는 걸 두고는 잠시 소나기를 피하려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냐며 고쳐쓸 수 없는 정당이라고 맹폭했습니다. 무늬만 사과쇼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진정한 사과도 아닙니다.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한다며 추 전 원내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빈 껍데기 영장으로 결국 역풍을 맞을 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몰이도 이제 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경제 실정과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돌려보려고 국민의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 1년 사과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 차원 메시지가 없을 경우 연판장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공개 발언까지 나오며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 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 결과와 대여투쟁 등 상황을 고려해 숙고 중이라 밝혔는데 다만 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결과는 비상계엄 1년 다음 달 3일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여야 전략과 노선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출범 50여일 만에 인선 절차가 시작됐지만 인사청문회와 국회 몫의 위원 추천 등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과 언론법 전문가로 꼽힙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몫의 방미통일위원으로 민변 출신의 류신환 변호사도 함께 위촉했습니다.
지난달 1일 방미통일 설치법 국회 통과로 조직이 출범한 뒤 50여일 만에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초대 방미통일위원장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이에 걸맞은 인사를 찾는 데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야의 국회복 위원 5명 추천 등이 남아있어 최종 인선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미통일 출범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입니다. 새 방미통일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로는 지난 8월 통과된 이른바 방송 3법의 후속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방미통일의 개점 휴업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업무,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 AI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 등 주요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후임으로 김희탁 현 경인여대 교수도 임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YTN 우리 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제적한 상태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며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토론과 설득, 수기가 요구된다며 제적위원이 2인뿐일 경우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단과 관련해 유진그룹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그룹은 본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해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YTN 노조는 유진그룹을 최대 주주로 승인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윤석열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은 판결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YTN이 다시 독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아파트 화재는 발생 43시간 만에야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는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32층 아파트. 밤새 뿜어져 나오던 희뿌연 연기는 멎었습니다. 화근으로 지목된 보수공사용 대나무 비계는 타담한 나무젓가락처럼 외벽에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홍콩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이번 화재는 발생 43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거로 기록됐습니다. 철야 잔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는 인명 수색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쓴 채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대원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밤사이 생존자 구조 소식은 단 1명. 사망자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현장 상황실 격인 마을회관에선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找他们亲戚的给他们相片，所以他们就这边出来了。这边出来很多，有些都比较悲伤。 당초 279명이라던 실종자 집계도 바뀌었을 테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48시간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선 이런 말만 남겼습니다. 稍後當警方進入去作詳細嘅調查同埋搜證嘅時間呢，係有機會係另外再發現一啲呢係燒焦咗嘅遺。 현지 경찰은 화재 관련자 2명을 추가 체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원인을 놓고 이른바 대나무 비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사의 더 큰 원인은 대나무 비계가 아니라 공사 현장의 부실한 안전망과 스티로폼이었다는 주장인데요. 결국 이 모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중국 당국을 향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 건물 아래쪽에 보이는 불길. 순식간에 무서운 속도로 불기둥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건물을 둘러싼 대나무 비계와 그물 안전망을 타고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이번 화재의 불쏘시개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나무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呢個係事實嚟嘅，呢個都係事實嚟嘅。但係咧，即係如果你話喺地盤施工嚟講咧，就算係竹棚嚟講，你有啲煙頭跌落去啊，或者你揾打火機去燒佢啊，其實金屬棚竹棚。 이런 주장엔 금속 비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홍콩을 후진국처럼 묘사하는 데 대한 반감도 있지만 당국이 미흡한 안전관리를 감추려고 홍콩 특유의 풍경인 대나무를 탓하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비용을 아끼려고 기준 미달의 안전망을 사용하고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 자재로 건물 외벽과 창을 덮은 공사업체의 과실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So it's kind of from initial fire to facade widespread fire, then to multiple like spots of the residential unit fire. So that is how the fire become so devastating. 당국은 아파트 보수공사 전반에 대한 비리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패와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인 이번 참사를 계기로 중국 당국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 등은 보도했습니다. 신문들은 홍콩에 대한 통제는 강화했지만 정작 민생 안전에는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낸 중국의 통치력과 정당성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인 일본에 확실한 힘을 싣지 않으면서 일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통화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중일 갈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미중 관계를 설명했다고만 밝혔을 뿐 타이완 문제와 중일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から台湾の主権に関する問題で中国政府を挑発しないよう助言との記述がありますが、そのような事実はない点は明確にしておきます。 하지만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중일 갈등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철회를 촉구하진 않았지만 중일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관계 악화가 중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 점에 불안감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에 따르지 않고 중일 대립이 격화하면 미일 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独断専行だったんではないんでしょうか。その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に日中関係が悪化をしてしまったことについて総理はどのような責任を感じていらっしゃるのか。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이 중일 갈등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와의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한 지난 27일 공교롭게도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6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업비트 가상자산을 탈취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부에 보관돼 있던 솔라나 계열의 가상자산 445억 원어치가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당국은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꼭 6년 전 발생했던 해킹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가상자산 이더리움 580억 원어치를 탈취당했는데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사고 발생 날짜는 11월 27일, 이번 사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라자루스는 가상자산뿐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기밀을 광범위하게 훔쳐온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은 해킹 조직입니다. 보안 전문가도 시중은행보다 보안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업비트를 해킹할 만한 곳은 북한 조직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외환안에 시달리는 북한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딱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는 해킹을 할 수가 없는데 일부 이제 지갑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이게 하필 6년 전에 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킹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해킹 사고로 발생한 회원들의 피해 규모가 386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두나무 오경석 대표는 이번 사고의 경우 업비트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탓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심려를 끼친 데 사과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27일 당사 솔라나 계열 지갑에서 이상 추금을 탐지하자마자 전면 점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있는 다수의 업비트 지갑 트랜잭션, 거래 기록을 분석하면 개인키, 즉 비밀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원 피해 자산의 경우 업비트가 보유한 자산으로 전액 보존했다며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갑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 집주인 1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도 10만 가구를 훌쩍 넘겼는데 6개월 단위로 보면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외국인 집주인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6%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장기 체류 외국인 수 대비 주택 보유 비율은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인이 2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국인은 7%대에 그쳐 중국인의 경우 국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주택을 사들이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봐도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95,15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가 93%를 넘어 압도적이었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한 외국인도 6천 명이 넘으면서 외국인 다주택자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도 2억 6,829만 9천 제곱미터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1% 늘었습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 비중은 주택과 달리 미국인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해 면적 증감률을 살펴봤더니 미국인은 감소했고 중국인은 늘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6.27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이 일자 지난 8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등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의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 19일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 3.0이 출시되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놀라운 성능으로 돌아온 구글이 엔비디아 중심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변화가 우리 반도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진을 벽화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멋들어진 그래피티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타로카드, 네온 사인은 물론 도자기 컵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해도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나옵니다. 몇 줄의 아이디어만 입력하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이미지와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구글의 새로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구글의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3.0과 함께 출시되며 큰 호응을 낳았습니다. 제미나이 3.0에는 동영상과 이미지 구현, 즉 멀티모달 기능이 오픈AI의 챗GPT를 뛰어넘었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룹 채팅과 쇼핑 추천 등으로 이제 확장을 시작한 챗GPT와 달리 제미나이는 유튜브와 구글맵, 쇼핑과 연계가 가능해 AI 비서 역할에도 더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뿐 아니라 구글은 자체 클라우드를 사용해야만 제공하던 인공지능 반도체 TPU 시스템을 공개하고 판매에 나서며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하는 엔비디아의 GPU는 대부분의 대규모 언어 모델 인공지능에 사용돼 AI 생태계의 기반이 됐습니다. 반면 구글의 TPU는 오직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돼 효율성을 높인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최근 메타 등 빅테크가 공급이 부족한 엔비디아의 GPU 대신 구글 TPU 구매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우리 반도체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GPU, TPU 할 것 없이 모든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AI 가속기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HBM이기 때문에 폭발하는 반도체 수요에 타이완 TSMC의 생산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에 대한 의존도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을 총체적 부실로 결론 내린 감사원은 정책 결정 과정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 합리적 추진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의료계에 뿌리 깊은 불신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건 2023년 6월입니다. 2030년까지 6년간 500명씩 신규 의사 3,000명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연 400명 증원안에 단순히 100명을 얹어 윤 전 대통령 의중을 파악해보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교한 추사는커녕 윤 전 대통령은 한 1,000명 이상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응했고 불과 넉 달 뒤 복지부안은 3년간 1,000명씩 증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마저 1,000명으로 보고하면 대통령에게 혼날 수 있다는 사회수석 주문에 약 2,000명을 급히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규모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리라고만 지시했고 조 전 장관은 충분히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에 빠졌다고 토로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900명에서 1,600명, 2,000명으로 단계적 증원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별 근거 없이 장관이 불러준 걸 받아 적은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개입해 2,000명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에서 적나라한 난맥상을 극복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건 고스란히 현 정부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근 대학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논란인데요. 조만간 기말고사도 다가오는데 대학가에선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최근 연세대의 한 온라인 강의 중간고사에서 학생 수십 명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도 연이어 비슷한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세 학교만의 일도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대학 시험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49개 대학에서 2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생성형 AI 활용이 정확하게 명시된 사례는 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이 컨닝이나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징계 사유를 뭉뚱그려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AI 관련 부정행위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강의가 급증한 점이 꼽힙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이 서울 시내 8개 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년 전인 지난 2019년 162개였던 비대면 강의 수는 올해 854개로 급증했습니다. 비대면 강의에서 온라인 시험을 보는 경우 AI 활용 등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다음 달 기말고사를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아예 전면 대면 시험 원칙을 세웠고 연세대는 부정행위 방지 관련 시험 수칙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부정행위를 막는 것을 넘어 대학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대학 교육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를 안 쓰기 없으니까 AI를 쓰면서 그 능력들을 더 배가시키는지에 대한 과정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당하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동시에 합리적인 AI 활용을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폭탄 테러가 벌어지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경찰과 소방, 국정원 등이 이런 테러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드론이 주변을 맴돌더니 경기장 안쪽으로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폭발물로 불꽃이 솟구치는 아찔한 상황. 제일 먼저 경찰과 군인들이 경기장으로 출동해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또다시 공격 드론이 날아오고 경찰 특공대가 전파교란 장비를 이용해 드론을 멈춰 세웁니다. 곧이어 추락한 드론에서 알 수 없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119 특수대응단과 경찰이 화학물질을 탐지해 제거합니다. 훈련에 쓰인 길이 50cm짜리 사제조립 드론입니다. 크지 않아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지만 최대 3kg까지 폭약을 실을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테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소방과 국정원 등 11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해 드론 제압과 화학물질 탐지 등 실전처럼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실제 상황에 요구되는 대비 태세와 대응 속도를 점검할 수 있었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실행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실전 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어젯밤 서울 금천구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냉동탑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또 경기 고양시에선 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옆으로 넘어진 냉동탑차 주위로 차량 잔해와 수산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4.5톤 탑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나. 이 동네에 20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 처음 들었어요. 지금 추우니까 이중창이잖아요. 꽝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방어벽을 대형으로 막 쭉 해놓았는데 거기까지도 이게 기울어지면서 거기까지도 지금 덮쳤어요.
안전 울타리까지 부수고 거침없이 밀려난 차량은 전봇대와 주차된 차 3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는데 운전자는 뒤집힌 차량 아래에 깔리면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검은색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결국 사고를 낸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술 냄새가 나네 뭐 이럴 정도로 제가 만약에 그 시간에 뭐 같이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끔찍해요.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사고 뒤 차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면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경찰은 남성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사고를 낸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울산 중구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불을 피하려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겨울철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헌혈 보릿고개로 불리는데요. 특히 올해는 독감까지 크게 유행하면서 헌혈 참여율이 더 저조해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혈액원 안에 있는 헌혈의 집 침대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오전 시간 헌혈의 집을 찾은 헌혈자는 5명, 평상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혈액원 창고도 많이 비었는데 O형과 AB형은 아예 없습니다. 울산 지역 혈액 보유량은 4일분으로 최소 5일분을 확보해야 하는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가 갈수록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체 헌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 헌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울산 지역 헌혈자 수는 5만 7천여 명, 10년 전보다 15.8% 줄어들었는데 같은 기간 학생 헌혈자는 2만 3천여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독감 유행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독감 환자가 12배나 급증했습니다. 확실히 작년 겨울 대비해서 독감 환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많이 헌혈 참여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단체에 가면은 서로 이제 독감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체에서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헌혈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념품인 영화 관람권이 계약 유찰 문제로 지급이 잠정 중단된 것도 헌혈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겨울철은 헌혈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계절입니다. 여기에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혈액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96살 나이에 현역으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조정 선수 오딜롱 마르틴스 씨인데요. 78년째 계속되는 그의 도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노를 젓는 모습이 젊은이 못지않게 힘찹니다. 96살인 오딜롱 마르틴스 씨. 1950년대 우연히 조정을 시작한 뒤 78년간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36개 나라의 조정 경기에 참가해 20개가 넘는 마스터즈 타이틀을 따냈고 2016년 리우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도 활약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조정 클럽을 찾습니다. Essa é uma das vantagens, é o treinamento diário. Você sempre está bem fisicamente, psicologicamente, você domina todos e qualquer problema, físico e mental. 그는 최근까지도 선자와 함께 경기에 출전해 은메달을 따는 등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클럽의 젊은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Eu acho que o seu Odilon no esporte a gente é um exemplo de longevidade e também como a gente chama é uma régua no esporte. Porque existe muito essa coisa da pessoa ser muito nova ou ter alguma acomodidade e reclama. Pô, não consigo, pô. Por isso que eu digo, o seu Odilon é uma régua pra gente. Se ele consegue, por que a gente não consegue? 96살에도 여전히 노를 넣지 않는 마르틴스 씨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이동이 힘겹겠습니다. 다만 추워진 날씨에 단풍철도 지나다 보니 차가 많았던 지난주에 비해선 교통량이 약 30만 대가량 줄어들겠는데요. 15번 서해안선의 경우 오늘 오전 10시 무렵 가장 이동이 힘겨웠다가 오후 2시가 지나서야 여유를 찾겠는데 각 분기점 중심으로 긴 정체가 자리하면서 특히 8탄부터 포승 분기점까지는 한 번에 20여 킬로미터 구간 답답하겠습니다. 현재 100번 고속도로 위로는 돌발 상황이 있어서 주의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1, 2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처리 작업 진행 중입니다. 차로 조심히 바꿔가면서 이동해 주셔야겠는데 이렇게 2개 차로 막히다 보니 뒤쪽으로는 개항부터 영향받아서 3km가량 속도 뚝 떨어지고 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현재 서초 나들목 부근 보고 계신데 벌써부터 교통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2회 구간 아직 대체로 수월하지만 오늘 경부고속도로 주말 버스 전용차로 잠시 뒤 7시부터 한남대교 남단과 신탄진 사이로 양방향 적용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가장 이른 정체가 순산터널 부근에서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45번 중부내륙선 위로는 곳곳으로 고장차가 발생해 있습니다. 양평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 갓길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방주시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인호였습니다. 한 공간에 주연 배우 4명만 등장해 대사만으로 극을 끌고 가는 배우 하정우의 4번째 연출작이 나왔습니다. 신인 감독들의 장편 데뷔작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12월 개봉하는 영화를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윗집? 그 많은 이웃들 중에 왜 하필 윗집이야? 너무나도 다른 결을 지닌 윗집 부부와 아랫집 부부. 네 사람이 한 식탁에 마주 앉은 어느 밤. 집안을 벗어나지 않는 앵글에 날 것 그대로의 표정과 숨결이 담깁니다.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고 서로가 말함으로써 모든 비밀과 모든 것을 다 깨어부시고 솔직해지는 영화예요. 하정우, 공효진, 김동욱, 이한희, 풋배우 4명 조합이 잘 버무려졌고 하정우 감독의 쫀쫀한 대사들이 107분 내내 스크린을 채웁니다. 대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대사를 통해서 쌓여자고 하는 그 이야기의 구조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나 오늘 거기 털고 못 벗는다. 한때 잘 나갔던 형사와 정보를 팔아 생계를 이어온 정보원의 티키타카가 펼쳐집니다. 코카인 댄스로 화제를 모은 배우 허성태가 데뷔 14년 만에 처음 주연을 맡아 특유의 코미디 리듬으로 웃음을 유발합니다. 상황 자체가 좀 황당하고 웃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진지함에서 더 한 번 더 이렇게 그 상황이 더 웃기게 만들어지는 내가 허들을 넘는 속도보다 불행이 나를 넘어가는 속도가 빨랐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의 여고생이 졸지에 아버지를 돌보는 보호자가 됩니다. 병원비와 생활비에 내몰린 소녀 앞에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선택지가 놓입니다.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지더라도 꼭 그 끝에는 빛이 있을 거라는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10대 소녀의 벼랑 끝 하루를 담담하게 그려내며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0.4도인데요.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12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북 북동산간은 오후부터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 수도권은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4.3도, 청주가 영하 0.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청주 대전 15도, 창원 15도, 부산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данный момент всей России. Не только регионов Крыма. И я думаю, что сейчас вся Россия должна помочь. Ну и, конечно, мы не можем сегодня обойти стороной один из таких очень острых, серьезных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вопросами экологии. Речь идет о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E essa mancha está associada com o quê? Um crescimento urbano ordenado, desordenado, que não tem o saneamento universalizado na região inteira. Këto detergjente do me thënë nga ujrat e zeza, një edhe nga nafta 2. Kto janë ato që ndosin lumin. Është një lum shumë i rëmbyshëm, po duhet të mirëmbahet dhe duhet të pastrohet, sepse këtu të erdhen ujrat e zeza në çdo qytet, si nëpërmjet dhe ja siç e shihni edhe këtu në Tepelen.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